뉴스 속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어제 격전지인 위스콘신주 그린베이를 찾아서 환경미화원이 입는 형광색 조끼를 착용한 채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에 난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던 선거 구도가 막판에 다시 또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의 초접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봉거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닷새 남았는데 양측의 이 쓰레기 발언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서로 상대방을 garbag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 garbage, 쓰레기라고 실언을 한 것을 계속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최대 격전 지역 중에 하나죠. 위스콘신주를 트럼프 후보가 찾았는데, 이 그린베이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착용하는 형광색, 주황색, 노란색 조끼를 입은 뒤에 자신의 선거 로고를 부착한 쓰레기 트럭에 탑승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그 기자들 앞에서 우리 지지자들은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여러분께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쓰레기 트럭이 마음에 드십니까? 바로 카말라와 바이든을 가리키는 그런 트럭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해리스 역시 마찬가지다. 바이든이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해리스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단 부대에 올라서 트럼프 후보가 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나는 2억 5천만 명 유권자들의 쓰레기라는 발언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민주당이 여러분들을 쓰레기처럼 대우한다. 미국 전체를 마치 garbage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 나의 대응책은 매우 간단하다.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파시스트다, 히틀러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자신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서 파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지난 몇 년 동안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이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 편협한 사람, 파시스트, 개탄스러운 사람, 구제불능한 사람, 심지어는 독일 히틀러 같은 나치다 이렇게 불렀는데, 나를 히틀러라고 호칭했다. 그렇지만 나는 히틀러가 아니라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LA 타임스, 전국지인 USA 투데이 신문이 일제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다시 말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그들이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나? 민주당만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원인 해리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언까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고 아무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다. 그것이 미국 유권자의 의도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선거 막판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던 선거 구도가 또 다시 또 초접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제 일주일도 투표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결집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가운데 각각 절반씩인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동점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막판 선거 양상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냈습니다. 물론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 법에는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즉 승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건국 이후 2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실제 대선에서 이 같은 동률 상황이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50%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을 보면은 그 해리스가 약간 열세인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막판에 다시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 예측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미시간에서 앞서고 있고요.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와 동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세 곳에서 우세를 유지한다. 이것이 이코노미스트의 그 추측입니다. 자, 전체 여론조사 자체는 초접전인데 미국의 이제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제도잖아요. 그래서 막판까지 뚜껑이 열려야만 누가 승리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1등 당선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50개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냐, 또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많은 선거인단을 100% 독식하는 독특한 간접선거 제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투표한 여론과 선거인단 여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306명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할 확률이 40%에 달할 것이다. 물론 민주당 해리스가 이기던 공화당 트럼프가 이기던 예상보다는 선거인단 숫자에서는 비슷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또 두 후보가 꼭 과반수인 269명씩 같은 선거인단을 확보할 확률도 1%라는 것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인데 11월 5일 그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보다 자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공화당 소속 아놀드 스와츠네거 TV 영화 배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네요. 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가주 주지사를 2번씩 역임하고 올해 77살 그리고 미스터 유니버스 세계 보디빌딩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근육질 남성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살이 많이 빠지고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그 수염도 덥수룩해지고 많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보디빌더로 활동하다가 배우가 되었고 영화 터미네이터 벌써 그 40년 전 영화죠. 여기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명성을 얻고 케네디 집안의 마리아 슈라이버와도 결혼을 하면서 아주 귀족 집안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슈워제네거 전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트럼프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극성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인 해리스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가 그저 유명인이 아니라 전직 공화당 주지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질문을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는데 나는 지금 어느 정당도 정치 행위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트럼프가 부자들을 위한 후보이기 때문에 미국을 분열시키고 모욕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해리스 대통령 후보와 월즈 부통령 후보 민주당의 강령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둘 중에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낫다. 이렇게 터미네이터에서 주연을 맡았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조했고 곧 민주당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관련한 대선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요. 어제 20%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순자산이 13억 달러가 줄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빠졌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설립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 그 모 회사가 트럼프 미디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종가에서 51달러 이상을 찍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는 23% 가까이 떨어지면서 40달러 거래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 회사의 지분의 절반이 넘는 57%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59억 달러까지 올랐던 지분 평가 가치가 하루 사이에 13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46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CNN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률이
우회 상장한 이후에 역대 최고치인데요. 4월 달에 기록했던 21%도 뛰어넘어서 22% 이상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설립한 트루스 소셜이 실적 그리고 기초 여건 펀더멘털에 기초를 둔 게 아니라 오로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른바 입소문으로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밈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넘어서 옛 트위터 X 추정액 94억 달러까지 앞섰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낙선을 한다면 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 자체가 얼마나 존립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위한 작전에 러시아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부대를 관할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까지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대한민국의 이웃나라인 일본 언론이 먼저 선수치고 보도를 했는데 NH 방송국이 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동방 계획이라는 뜻을 지닌 보스토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그 부대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다.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NHK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쪽에서 북한 관련 책임자로 정예 공수부대 76 근위대 공습 사단 사령관을 임명했는데 해당 인물이 현재 계급은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내전에 개입했던 시리아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 작전명 부여 그리고 부대 운영 담당 사령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북한과 아주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해당 부대를 직접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어제 뉴욕 그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황준국 그 한국 주 유엔 대사가 그 뉴욕에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군이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되어서 총알바지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바로 김정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사는 또 같은 한민족으로 이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좋은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만 사용하는 북한 정권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지금 군사 협력이 점점 긴밀해지고 있는데요. 이 북한군 파병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다. 유라시아 동서 양쪽에 지정하게 큰 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고 대한민국이야말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뭐 같은 한국의 우려의 동감을 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북한군이 전쟁터에 투입된다면 갈등의 확산이 우려된다.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해지길래 자군 군대로도 부족해서 용병인 북한군까지 투입을 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러시아 군대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란 그리고 북한에 점점 더 군사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세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하고 중동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이란의 능력이 이제 재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 그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 병사들이 현대전에서 경험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려된다. 평양 정권이 이 경험 많은 부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로스앤젤레스는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내일 우승 퍼레이드와 또 축하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많은 팬들이 기쁨을 만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는 많은 다저스 선수들이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프레디 프리먼이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본인은 아주 황홀한 기분이다 라면서 훌륭한 동료들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LA에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내일까지 지속이 될 전망인데 우승 퍼레이드가 내일 다운타운에서 펼쳐져서 다저스 선수와 팬들이 기쁨을 함께 나눌 전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8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다저스가 오늘 아침 LA 도착을 했죠? 네, 어젯밤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다저스가 아침 8시 좀 지나서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저스 선수들은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LA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있는 경우엔 제외했고요. 그렇게 가족들은 이들을 축하하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는 워커뷸러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바로 집으로 향한 거예요? 그 비행기 앞에는 버스 여러 대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다저스 선수들은 바로 집에 가지 않고요. 우선 버스를 타고 다저 스타디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의 차는 어차피 다저 스타디움에다 다 파킹을 하고 거기서 타고 공항으로 갔으니까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잠시 전에 그 LA 시청에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시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캐런 베스 LA 시장이 나와서 그 다저스 유니폼 입고 나와서 네. 다저스 우승을 축하했고요. 다저스가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내일 퍼레이드가 열린다면서 LA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 그리고 LA 소방국 이렇게 다 협력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보니까 다들 입고 있는 유니폼이 다 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팬들도 아닌 것 같아 제 기분에는. 네? 원래 그 유니폼들 항상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월드 시리즈 할 정도 이 기간만큼은. 네네. 그러니까 이 시청 사람들도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혼내야 돼요. 네. 혼내야 돼요. 네. 이번 월드시리즈 MVP는 프레디 프리먼이 수상을 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월드시리즈를 쭉 보면서 야 MVP는 역시 프레디 프리먼이 차지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네, 이번 월드 시리즈 거의 뭐 매 경기마다 프레디 프리먼이 네. 승리를 이끌었으니까요. 아마 선명하게 다 기억하시는 맞습니다. 장면일 텐데 네. 프리먼이 월드 시리즈 역대 최초로 1차전부터 4차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쳤죠. 2021년 월드 시리즈까지 포함하면 6경기 연속 홈런으로 이 또한 최초의 기록이라 와, 하고요. 네. 그렇게 프레디 프리먼은 월드 시리즈 MVP를 수상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 상의 이름이 윌리 메이스 상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네. 그 윌리 메이스 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프리먼은 이전에는 이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MVP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2020년 정규 시즌 MVP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월드 시리즈 MVP까지 이번에 품에 안은 건데요. 결국 정규 리그 또 월드 시리즈 MVP를 석권한 12번째 선수가 됐다고 하고요. 프리먼이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은 건 어제가 2번째였는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뛰던 2021년에 이어서 어제 2번째로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레디 프리먼이 사실 올해 1년 동안요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프리먼은 올해 자녀의 희소병 진단으로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다가 생애 그런 첫 월드 시리즈 MVP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으면서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제 프리먼은 기자회견에서 아들 맥시머스를 떠올렸습니다. 프리먼은 7월 말 가정사로 잠시 라인업에서 빠졌고 이후 맥시머스의 길랭발해 증후군 진단을 고백했었는데요. 맥시머스는 한때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거의 회복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간에서 어제 소감을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또 언급도 있었나요? 네, 프리먼은 올해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과속 방지턱을 마주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료들과 함께 극복했다는 게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족이 그때 겪은 고통은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다행히 잘 이겨내고 있지만 월드 시리즈 우승과 비교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잘 싸우고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이 프리먼이요 그 포스트 시즌 앞두고 발목 부상도 당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발목 다쳐서 제대로 뛰기가 네. 힘들었었죠. 그런 몸 상태라 사실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별다른 활약을 크게 보여주진 못했고요. 그랬던 그가 월드 시리즈에선 새 역사를 쓴 건데요. 다행히 프리먼은 발목이 스윙할 정도로까지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라이크에 방망이를 돌리고 제대로 치고 또 실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면서 다행히 5경기 동안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자,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였던 우리 타미 현수 에드먼 이 뭐 동료 선수들 덕분이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프리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먼도 MVP 트로피보다는 우승 트로피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단일 월드 시리즈 최다인 12타점을 기록한 건 팀원들이 그만큼 베이스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건 전했고요. 그렇죠. 네. 그건 MVP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이 훌륭한 동료들을 둔 덕분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황홀한 기분만 든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다 차분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리먼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서 1981년에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전설적인 투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또 이에 대해서 또 몇 마디 했습니다. 네, 프리먼은 LA 출신인 어머니는 발렌수엘라를 보면서 자랐다면서 발렌수엘라가 지금 여기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쯤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 엄마와 하늘에서 함께 펄쩍펄쩍 뛰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우승한 게 기쁘다면서 발렌수엘라 그리고 어머니 모두를 추모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죠. 다저스의 옛날 감독 이 타밀라 서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참 그러한 느낌을 정말 매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이렇게 네. 시즌이 끝이 나니까 뭐 이렇게 슬픈 날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기쁘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정말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쁨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치 월드컵 같아요. 4년 전에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4년이 지나니까 마치 4년 만에 한 그때는 번씩. 사실 우승을 했어도 네. 반쪽짜리 우승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뭔가 그래서 찜찜했어요. 실력으로 과연 우리가 실력으로 조금 이겼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완전히 기가 막힌 완전히, 우승을 네. 했고 이런 정말 LA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 네. 이 분위기는 뭐 며칠 더 계속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일 또 우승 퍼레이드가 열리니까요. 네. 내일 LA 다운타운에서 우승 퍼레이드가 펼쳐지죠. 오전 11시부터 LA 시청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그랜드 파크에서 시작돼서 10블럭 넘게 진행되는데요. 11월 1일 내일 우승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짜가 마침 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생일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도 LA 다저스 선수들 모두 발렌수엘라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유니폼에 34번 패치 맞아요, 부착하고 그랬어요. 경기에 네, 나섰잖아요. 네. 그렇게 오는 2025년 시즌까지 이 34번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한다고 하네요. 네. 퍼레이드도 퍼레이드인데 다저 스타디움에서 축하 행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낮 12시 15분부터 예.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끝나면 낮 12시 15분부터 축하 행사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티켓이 있어야 입장 가능하겠는데 예. 아직까지 오늘 아침까지는 티켓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그 내일 다저 스타디움 가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음식도 사 먹고 네. 상품도 구매할 수 있겠고요. 다저스 팀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제 팬들이 가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경기장에서 즐길 거리 많이 제공된다 합니다. 그리고 다저스 측은 이 축하 행사도 다저 스타디움의 모든 가이드라인과 규칙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뭐 허용되지 않는 뭐 사인, 가방, 뭐 기타 품목 이런 것들은 갖고 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혹시 내일 다저 스타디움에 가게 되면 2024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라고 새겨져 있는 모자나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 팔겠죠. 네. 이미 아마 다 만들어 놓고 팔 거예요. 네, 동의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 출발하는데 새벽길에 네. 자동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이 다저스 깃발이 꽂힌 그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빵빵해졌죠. 그쪽에서도 창문을 열더니 다저스 그 소리를 질러서 저도 또 함께 네. 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만은. 네. 이야 정말 이거 다저스 우승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 기분이 다저스. 내년까지 쭉. 근데 고 다저스가 아니라 이미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Arrived 네. there already.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9월입니다. 조금 예상을 했던 그러한 수치와 거의 같은 그러한 이제 이 수치가 발표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거의 같은 맥락의 숫자가 나왔고, 네. 또 시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한 게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발표는 이제 뉴스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세가, 네. 물가 자체가 이제는 팍 올라간다든가 이제 이러한 위험은 거의 사라진 걸로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잘 통제가 돼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유 가격 자체도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로 봐서는 이제 물가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오늘 결과까지 보면 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11월에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게 되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기부터 0.25%다, 5%다, 0.5%다.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마치 무슨 엔터테인먼트 같은 정도 그런 수준으로 우후죽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준의 입장은 계속 좀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는 게 금년 11월, 12월 이제 두 번 남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0.25, 0.25 두 번, 그러니까 0.5% 포인트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지금까지 이번 10월에 나온 모든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는 11월에 있을 이제 다음 주가 되죠. 다음 주 있을 발표에서는 아마 0.25%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일자리가 64만 1,000개로 1년 동안 30%가 줄었고요. 9월의 실업률이 5.4%인데 전국 평균치 4.1%보다 크게 높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미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만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실 수가 있겠어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에 대해서? 캘리포니아가 실업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특성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특히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빠른 편인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문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데 아마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이제 텍 쪽의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 감원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제조업에서 넘버 원 주예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놀라시는데 그 제조업 부분이 약해지는 것이 또 캘리포니아에는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전체의 지금 산업 기조로 볼 때도 캘리포니아 쪽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여러 가지 그 규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뭐 지금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 그 칩스 액트나 IRA에 의해서 지금 새로 생기는 공장들도 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주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제조업 부문도 약하고 서비스 부문에서도 약하고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최은화 대표께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가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는 이렇게 해야 살아납니다라고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주의 경제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성향으로 본다면 이제 공화당의 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규제 얘기죠. 규제. 네. 캘리포니아가 가장 그 힘든 부분이 기업하기가 힘든 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기후 문제에 대한 규제도 있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한 규제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에서 아마 가장 그 강한 주로 돼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의 이슈도 지금 캘리포니아도 이민자들이 지금 예를 들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그런 면에서 또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요. 과연 그러면 규제를 없애는 게 좋으냐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그 근본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은 그러면은 뭐 규제 없어서 기후에 대한 문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공해도가 다른 주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네. 캘리포니아가. 근데 이런 것을 풀자 그러면은 당장은 자동차 값도 싸지고 뭐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후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놔둬도 되느냐 또 이런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당대 이익과 미래 이익이 상충할 때의 문제예요. 네, 근데 사실 미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있기가 힘들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익은 결국은 정치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치권에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은 안 하죠. 기업도 굳이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모범적인 주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당장 캘리포니아를 좋게 하자 그러면은 규제 완화를 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 가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장기적인 조치하고 장기적인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그 한마디로 정치권에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바이파리전 양쪽 공화 민주가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참 손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렇죠. 미국도 지금 심하게 갈라치기잖아요. 이렇게 진영 논리로 나뉘어버리면요. 미래에 대한 이익은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시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유권자로서 미국의 이 경제 상황을 앞으로 정말 더 낮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아주 정말 마음 편하게 딱 앉아서 내가 고민을 하고 어떤 쪽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지금 미국의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이 과연 어느 쪽입니까?
네, 이게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 구도로 볼 때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나갔던 방향은 미래를 많이 생각한 방향이에요. 아하. 지금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프라 문제예요. 아하. 지금 세계를 다녀보세요. 특히 지금 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이제 미국하고 상당한 대치 상황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미국과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대륙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초고속 열차가 지금 뭐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초고속 열차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뭐 라스베가스와 LA를 연결한다 그러는데 이거조차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런 초고속 열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문제가 미국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미래에 가서 미국은 그 뭐랄까 중진국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같은 가정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자식들이 나가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면은 이 자식들이 대학 가는 것보다 그 가정 경제는 더 낫죠.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어코 고등학력, 대학교라든지 대학원까지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그 고급 부가가치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한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바로 대학 교육을 시킬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전선에 내보낼 것이냐는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민 정책 문제예요. 미국이 지금 그래도 서비스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인구의 그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뭐 불법 이민자들은 다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다 쫓아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만나서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력이 어떻게 될 거냐,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합법적인 이민 절차의 문호를 더 개방시키고 대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이민 부분은 많이 막자 이런 식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정쟁화돼가지고 마치 이민자는 다 나쁜 사람이라는 한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 받자 이렇게 지금 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후 문제를 줄 수 있는데 이 기후 문제는 뭐 당장 뭐 우리 미래의 사람들에게 좋은 기후를 남겨주자 이렇게 순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식량 문제가 바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 기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가 물론 지금의 현재 하는 정책들이 기후 문제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앞으로 10년, 뭐 20년 후를 바라볼 때 현재까지 세계의 그 경찰 국가, 또 그다음에 세계의 그 맏형님 국가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미국에 사는 저희들로서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놔두면은 이러한 인프라가 계속 처지고 이민 정책에서 저렇게 뭐 적대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정쟁으로 휘말린다든지 기후 문제도 뭐 정쟁으로 휘말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세계의 어느 국가들이 우리의 미국을 정말로 믿을 만한 국가다. 미국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과연 유지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의 정치 구도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네. 근데 뭐 또
나오는 얘기는 경제 면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더 의지한다, 더 믿는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현재 당장 사탕으로 보기에는 좋은 얘기들이죠. 뭐 감세해주겠다, 뭐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것이 뭐 또 좋은지 나쁜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네, 일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듣기에 좋은 얘기죠.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당장 표가 있는데 표를 잃을 수도 있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는 국가의 지도자급이 될 만한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NA 최원하 대표 함께했습니다.